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든 또 시간이 흐르네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수업일 기준으로 13주 차 수업이고요. 13, 14, 15 이렇게 3주가 남았지만 내용상으로는 13주, 14주에 이어서 걸쳐서 텍스트 분석을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시는 텍스트 분석이 우리가 다룰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분석은 글쎄요, 이번 학기에 다루는 여러 가지 모든 주제들이 다 중요하죠. 독립적으로도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텍스트 분석 쪽을 최근도 아니네요. 한 7, 8년 됐나요? 네. 우리 연구실 학생들과 이쪽으로 연구도 좀 집중해서 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주로 텍스트 분석 쪽, 비정형 데이터 분석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더 많아요.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앞부분을 다룰 때는 사실은 대부분 강의 노트를 이 과목이 이번에 새로 만든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만들 때 앞부분은 오히려 기존에 제가 이런저런 과목들에서 강의하던 거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실습도 다 빼고 게다가 온라인이니까 진도도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해서 보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텍스트 분석은 빼는 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이만큼 빼내고 거기에서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빼내고 지금 녹화를 하면서도 빼내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으실 때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변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또 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 잃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공지를 드리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리허설을 할 겁니다. 자, 15주 차에는 기말고사를 볼 거고요. 온라인으로. 근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는 시간 내내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캠 켜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시작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봐야 될 거잖아요. 어디 계신지는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디 계신지까지는 확인을 하고 본인이신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서로 믿고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주 차에는 저희 수요일 7시에 줌에서 다 같이 만나서 제가 시험지 배포를 하고 시험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하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가 14주잖아요. 그러니까 14주는 수업은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오늘처럼 해서 13주 수업도 유튜브로 올리듯이 14주 텍스트 분석의 뒷부분도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한 저녁 7시에 만나서 글쎄요 한 30분 정도 걸릴까요? 예, 기말고사 리허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리허설 하는 김에 혹시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수업과 관련된 거 혹은 연구와 관련된 거 혹은 대학원 생활과 관련된 것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채팅이 됐건 대화가 됐건 좀 이렇게 서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랩 배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졸업 시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꼭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원이나 우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길게는 아마 글쎄요 대화가 여러분이 호응이 좋으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리허설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인트로덕션 부분은 제목만 쭉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에 어떤 이슈가 있고,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고, 왜 굳이 우리가 그 지저분한 텍스트를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에는 어떤 기법들이 있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분야들은 뭐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건 아닌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정리한 건데, 파이썬에서 텍스트 마이닝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할 문서 자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텍스트 분석 윈도우 저 바탕화면에 있는 뭐 메모장, 텍스트 파일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관계가 있나 보면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너리 텍스트 파일이 있고 플레인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요게 이제 메모장이고요. 요거는 뭐 MS 워드, 아레아 한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EUCKR, UTF-8, ASCII, 뭐 유니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형, 스트럭처드, 주로 이제 우리 예전에 쓰던 CSV, TSV, 엑셀에서 열리는 그런 스트럭처드가 있고, 언스트럭처드, 요게 이제 비정형인 거죠. 신문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 주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언스트럭처드입니다. 그리고 세미 혹은 세마이 스트럭처드, 얘는 반정형, HTML, XML, 뭐 JSON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살펴보고요.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크롤링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어렵고요. 저도 잘 몇 번 배워서 몇 번 시도했다가 할 때마다 포기했던, 그래서 요거를 깊게 다루지는 않고 웹 크롤링이 뭐다라는 걸 한 페이지만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품사, POS는 Part of Speech라고 해서 품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몰핌은 형태소를 얘기를 하죠. 자,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단어의 의미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형태소 분석 결과에 네임을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완전 곁다리가 될 거예요. 랭귀지 타입, 뭐 우리 한국말은 어느 어에 속하고, 뭐 예를 들면 굴절어, 교차거, 뭐 고리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는 어디에 속하고, 뭐 한국어, 뭐 에스키모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좀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형태소 분석 결과로 품사 태깅을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걸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가 지금 여기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특히 이제 요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사러스 기반,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기반, 그리고 어디 갔나요? 자, 네, 인퍼런스 기반 이렇게 있습니다. 즉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시 인퍼런스 기반,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기반, 시사러스 기반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수업을 다 녹화를 하고 앞에 거꾸로 와서 표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내용을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 다음 주 이제 갑자기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 시서러스까지 해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시서러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자, 시사러스 베이스드 어프로치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스태티스틱스부터 연결해서 인퍼런스 기반, 여기 있네요. 인퍼런스 기반. 다시 말씀드리면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인퍼런스 베이스드, 스태티스틱스 베이스드, 시사러스 베이스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표현한다라는 거의 기본이 뭐고, 시서러스 베이스드는 뭐가 있고, 스태티스틱스는 뭐가 있고, 다른 얘기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인퍼런스 기반은 뭐가 있다. 요 순서대로 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텍스트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그래서 워드 표현의 시사러스 베이스드 어프로치까지만 다루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자,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성을 초창기에는 3V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지난 우리 첫 시간에 수업 마친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보내주시기도 했었어요. 자, 결국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가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니까 빅이겠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걸로 하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툴, 기존에 쓰던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꾹 참는다고 될 게 아니라 아예 메모리나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들이 버텨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비현실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답이 나오는데 뭐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의 양 자체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일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빅데이터의 이슈다, 빅데이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경진대회 많이 나가잖아요. 경진대회 나가면 예전에는 경진대회 나가면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보자 하면서 세미나 시간에 화면에 딱 띄워놓고 뭐 엑셀이나 오라클을 띄워놓고 쭉 보면서 그러면 이 변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서로 의논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파일로 받아서 로컬에서 띄워서 열어본다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진대회, 빅데이터를 다루는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해서 열어보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스킬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단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왜 증가하게 됐을까? 우리 위에 거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갈까요? 자, 볼륨, 그 양이라는 거고요. 벨로시티는 속도, 데이터의 양이 빠르게 생성된다라는 거죠. 버라이어티라는 거는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생성되니까 볼륨이 커졌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조적 데이터만 사용했는데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면 텍스트, 이미지, 로그 이런 다양한 데이터까지 포함시키니까 또 양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velocity, variety가 결국에는 볼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왜 더더욱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까? 다양한 모바일 기기, 카메라, RFID 리더 등을 통해서 지금 특징이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기기가 생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한 곳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뭔가 확보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에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비정형 데이터의 양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보통 비정형 데이터 예전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뉴스 기사,
데이터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거였고요. 아니면은 특허에 있는 요약, 논문 요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뒤에는 페이스북에 쓰는 글들, 트위터에 쓰는 글들, 저희 또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글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고받는 메시지 혹은 뉴스에 있는 댓글들 등등, 예전에는 PC에 전원 넣고 앉아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지금은 뭐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걸어 다니면서나 카페에서나 계속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뭔가 소통을 하면서 주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도 다 기록으로 남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댓글을 달게 되면 그게 또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의 양이 급증했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텍스트 분석을 다루지만 그 자체가, 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텍스트 분석을 다룬다는 자체가 빅데이터를 다룬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이 비정형 데이터는 버라이어티한 데이터의 유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빅데이터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정형 데이터 위주의 분석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양에 관계없이 이전에 다루던 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텍스트 데이터 한 500건만 가지고도, 뉴스 500건만 가지고도 이거에 대한 분석도 넓은 범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빅데이터라 하면 뭐 10만 건은 돼야지, 아니면 뭐 1테라는 돼야지, 이렇게 절대적인 사이즈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텍스트를 다루는 것 자체가 기존에 다루던 정형적인 분석과는 다르니까 양이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데,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게 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양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용어도 쓰고,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원래 그 채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초창기의 용어는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였어요. 그 knowledge discovery from data.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는 데이터를 캐내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캐내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캐내는 걸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좀 용어가 이상하게 붙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을 캔다 그러면은 모래에서 캐나요? 금을 캔다 그러면 모래들로부터 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나리지를 찾아내는 거면 날리지 마이닝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의미 있는 정보를 새롭게 발견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자, 데이터 마이닝은 방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텍스트 마이닝은 좀 달라요.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긴 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한다는 것도 맞는데 용이한 상태로 변환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 기존 데이터 마이닝을 생각해보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쭉쭉쭉쭉 데이터가 있으면 1번 고객은 1번 고객은 성별이 어떻고 뭐를 샀고, 2번 고객은 성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뭐를 샀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데이터 하나하나만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사람 하나만 보고 30세 남자는 스마트폰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은 방대한 양은 둘째 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에는 정보가 안 담겨 있어요. 자, 하나하나에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담겨 있어요. 그럼 정보가 언제 나오느냐? 얘네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룰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하나일 땐 몰랐는데 모아놓고 보니 남자들은 다 이렇군, 여자들은 다 이렇군.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이 되는 거죠. 하지만 텍스트 마이닝은 달라요. 텍스트 마이닝은 달라요. 주로 우리 많이 하게 되는 토픽 분석 볼까요? 토픽 분석 보면 신문기사 예를 들어 10만 건을 모았어요. 10만 건을 모은 다음에 그 10만 건으로부터 주요 토픽을 추출을 해요. 자, 토픽 분석의 예를 한번 살펴봅니다. 10만 건으로부터 주요 토픽을 추출을 해요. 봤더니 이거는 뭐 손흥민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뭐 청와대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뭐 코로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수많은 10만 건으로부터 이런 주제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제에 해당되는 문서들을 뭐 몇 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원래는 너무 많아서 못 읽어봤는데 봤더니 주제가 이렇게 3가지가 있더군. 그 중에 나는 손흥민 선수 관련 주제가 좋아서 걔네들에 대한 문서를 10개를 뽑아서 읽어봤더니 손흥민이 이랬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데이터, 이 문서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던 정보들이에요. 손흥민이 군 생활을 잘했다. 그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뭐 토트넘에서 뭐 몇 골을 넣었다.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있는 내용들인데 왜 이런 분석을 하냐?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자, 하나하나로서는 찾지 못하는 걸 패턴으로 묶어서 다시 하나하나로선 찾지 못하는 거를 전체를 묶은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마다 다 정확한 답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묶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용이한 상태로 바꾼다라는 거죠. 자, 콜센터에서 고객의 VOC를 들어보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직원만 없으면은, 뭐 수리받고 나면 바로 고장난다 등등 모든 불만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나와요. 시간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인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닝을 하는 거죠. 봤더니 뭐 우리 회사에 고객들의 VOC를 들어봤더니 서비스 불친절, 그리고 뭐 가격이 너무 높음,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 그럴까요? 건물이 뭐 너무 지저분함,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서비스 불친절.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안 보는 거예요. 자, 가격이 너무 높음. 당연하지. 이번엔 우리 들인 돈이 얼만데. 안 봐. 건물에 대한 불만. 건물? 이게 왜 불만이지? 건물은 자신 있었는데 하면서 여기 것만 또 자세한 이슈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방대한 정보를 사용하기 용이한 상태로 변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텍스트들이 있는데 얘를 기존에 있었던 카테고리, 스포츠, 영화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요. 요게 문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로부터 아까 설명드린 주요 토픽을 추출해 나가는 토픽 모델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얘네들로부터 주요 단어를 뽑아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예 요즘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문서 요약 분야가 있어서 이 문서 각각 하나의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도 있겠죠. 등등 방대한 텍스트 정보를 사용하기 용이한 상태로 변환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이다. 그래서 약간 데이터 마이닝과 결이 달라요. 하지만 더 엄밀하게는
요건 이제 분석 목적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안에 텍스트 마이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데이터 마이닝 우리 그 인풋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 소스를 살펴보면 데이터 유형에 인터벌 베리어블, 구간형, 노미널 베리어블, 명목형, 바이너리, 이진, 오디널, 순서형 변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이에 덧붙여서 텍스트 베리어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약간씩 주로 사용하시는 용어들이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용어는 세스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 있는 텍스트 마이너에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다 데이터의 유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텍스트 베리어블을 다루는 것도 데이터 마이닝의 일부고, 그걸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뭐 숫자 변수를 다루는 마이닝, 명목 변수를 다루는 마이닝을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를 다루는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텍스트로 돼 있다라고 해서 전부 텍스트 마이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 학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시간에 남자, 여자 이런 거 봤고요. 학생, 교수, 분량, 양호 이런 거 봤잖아요. 얘네들 숫자 아니죠. 다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자, 캐릭터고 우리가 흔히 캐릭터를 텍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서 다루는 분석 대상은 더 엄밀하게는 그냥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고 비정형 텍스트입니다. 비정형 텍스트. 자, 비정형 텍스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고객의 성별이 남자다 여자다 할 때는 이퀄 연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자, 만약에 고객이 성별이 남자이면, 남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직업이 학생이면, 학생이 아니면 이렇게 이퀄 연산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건 엄밀한 정의는 아니고 직관적인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퀄 연산을 쓸 수 있으면 글자로 써 있더라도 얘는 비정형 텍스트가 아니고 정형 텍스트, 더 엄밀하게는 캐릭터로 된 데이터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비정형 텍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 뉴스 기사가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뉴스 기사가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이 뉴스 기사와 이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퀄 연산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와 얘가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별의별 테크닉들이 총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의 성별이 같은지는 이퀄 연산으로 비교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퀄 연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형 텍스트다라고 일단 보시고요. 이퀄 연산으로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텍스트를 비정형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한 정의는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수요가 많잖아요. 이쪽으로 수요가 많아서 저희 이제 그 연구실 학생들도 주로 이제 비정형 텍스트를 다루는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기회를 많이 얻고 있죠. 자, 텍스트는 인간의 지식을 기술, 공유, 전달하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 자료로 글씨를 썼죠. 그리고 제가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얘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식을 디스크라이브하고 공유하고 전달하는, 또 저장하는 그런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도메인에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해요. 자, 모든 도메인에 존재합니다. 뭐 심리학, 의학, 스포츠 모든 도메인에 텍스트가 존재하는데 다만 그게 데이터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텍스트 데이터는 구조적 데이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걸 이제 기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안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마트, 이마트에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한 1000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일단 연습 삼아서 한 명 거라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고객 데이터 한 명 것만 좀 비식별화를 해서 좀 주실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계기와 절차가 있지 않으면은 고객 데이터, 판매 데이터, 물품 데이터 이런 것들 단 한 건도 유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confidentiality를 가져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들, 그리고 뉴스에 남긴 글들, 물론 이 저작권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뉴스 기사들이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불법으로 수집해서 어떤 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막혀 있을 거고요. 연구용으로 쓰는 거는 상업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열려 있지만 그 역시도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킬 것만 지킨다면은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수집이 용이해서 예를 들면 지킬 거라는 게 뭐 어디 뉴스 기사를 모아서 그거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건 아마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뉴스 기사에서 뭔가 그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한 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개하고 이런 거는 비교적 많이 허용이 됩니다. 아무튼 수집이 용이하고요. 다양한 소스들의 연계 및 통합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스트럭처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도 책을 다루죠. 도서관, 또 출판사에서도 책을 다루죠. 자, 도서관에서도 책을 다루고 출판사에서도 책을 다루고 서점에서도 책을 다뤄요. 그런데 얘네들 셋이 유사한 내용을 다루지만 조금씩 그 명칭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디에는 서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 도서명이라고 한다고 할까요? 도서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출판사에서는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도서관에서는 타이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는 책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서지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점에서는 책의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서로 관련된 자료들을 묶어서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스키마 매칭, 스키마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는 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뉴스 한글로 써있다라고 치고, 트위터 한글로 써있다라고 치고, 논문 한글로 써있다라고 쳐요. 얘네를 구성하는 기저에 깔린 최소 단위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건 트위터건 논문이건 한글로 써져 있고, 그래서 한글 형태소 분석기로 얘네를 뜯어낼 수 있다면은 한꺼번에 묶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는다라는 거는 얘를 분석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뭐 드물게는 얘와 얘를 그냥 다 연결해서 통으로 하나의 문서로 묶어서 비교를 할 수도 있다,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소스들 간의 연계와 통합이 용이하다라는 것도 텍스트 데이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다른 분석 방법론과의 연계가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서로 이제 그 악어와 어감이 안 좋나요? 상부상조는 더 어감이 안 좋네요. 네. 그 기존의 여러 가지 분석들, 예를 들면 연관 분석, 분류 분석, 우리 다 배웠죠? 군집 분석,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는데 다른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들과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상부상조라고 그러냐면 이런 분석들이 없었으면 텍스트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꾸로 이런 분석들 중에도 사실 이런 분석들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활용처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텍스트라는 게 뛰어들면서 논문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연구들의 기존에 하던 연관 분석, 기존에 하던 분류 분석에 텍스트를 입히는 그런 시도가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론과 연결을 해서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이외에 기존의 방법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고유의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굳이 꼽아보자면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형태소 분석. 이거 다른 분석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자, 자연어 처리 분야니까 하는 거고요. 빈도계수. 요거는 기존 분야에서도 했었어요. 기존 분야에서도 했었는데 빈도만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소했죠. 하지만 텍스트 분석에서는 빈도계수 자체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돼가지고 글씨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자, 빈도계수도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토픽을 추출하는 거. 이런 거는 기존 분석으로 보면 군집 분석에 가깝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 자, 워드 임베딩, 문서 임베딩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문서로 돼 있는 거를 벡터로 나타내는 게 문서 임베딩,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를 벡터로 나타내는 게 워드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인 문서를 벡터로 나타내는 거를 텍스트 구조화라고 하게 되고요. 텍스트 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분석들을 접목시켜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텍스트 마이닝 관련 기술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모아본 건데 일단 크롤링을 해야 돼요. 자, 블로그가 됐건 트위터가 됐건 뭐 뉴스가 됐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플러스 알파라는 건, 이 알파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분석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뉴스 기사 분석이다 그러면은 뉴스 기사 본문만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기자별로 좀 뉘앙스를 비교해보는 연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토픽을 기간별로 이슈 트래킹을 해보는 연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명, 뭐 기사 올린 날짜, 기사 올린 시각, 조회수 등등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은 일단 한번 가지고 오는 게, 물론 이제 시간과 퍼미션이 허용이 된다면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못 가지고 오겠죠. 근데 가능하다면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것도 가지고 와야 뭔가 우리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다라든지 추세 분석을 한다라든지 할 때 용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롤링이 이루어지고 나면 혹은 누군가 문서셋을 줄 수도 있죠. 프로젝트를 하면 사내 문서를 잘 정리된 형태로 주겠죠. 자, 혹은 PDF로 주게 되면은 또 PDF를 다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구조화하는 과정이고요. 구조화하는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벡터, 뒤에 배울 겁니다. 스페이스,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따라서 문서를 용어들의 벡터로 나타낸 걸 우리가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자, 닥텀 매트릭스,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서 1번에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가 2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3번 나왔고, 문서 2에는 이런 단어들이 안 나왔고 안 나왔고 10번 나왔고 안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빈도 분석도 단순히 한 시점에 빈도 분석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동시에 자주 출현하는지 나타내는 워드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단어들에 대해서 1월, 2월, 3월, 4월간의 빈도수를 이렇게 흐름을 분석하는 트렌드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묶는 거잖아요. 묶는 건데, 다큐먼트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드 클러스터링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드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문서가 두 개의 클러스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렇게 나누는 게 하드 클러스터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러스터링과 동일합니다. 고객을 묶는 것처럼 다큐먼트를 묶어서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토픽 모델링은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링을 따르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묶는 거를 허용하는 소프트 클러스터링입니다. 소프트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여러 클러스터에 소속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정계에 진출했다. 그냥 막 만든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정계에 진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스포츠 쪽에서도 관심이 있고 정치 쪽에서도 관심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포츠 토픽에도 묶여야 되고요. 정치 토픽에도 묶여야 돼요. 이게 보다 좀 리얼 월드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문서가 여러 토픽에 속할 수 있는,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에 이름이 없잖아요.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이렇게 보여줄 텐데, 토픽 모델링은 클러스터 1의 이름을 그 키워드로 보여줘요. 손흥민, 토트넘, EPL, 또 월드컵. 클러스터 2는 손흥민, 청와대, 공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클러스터 1은 축구에 대한 얘기구나. 클러스터 2는 정치에 대한 얘기구나. 그런데 손흥민은 두 군데 다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토픽 모델링의 장점 두 가지는, 하나는 소프트 클러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더 잘 반영한다라는 거와, 그리고 클러스터의 이름을 아주 깔끔하게는 아니지만 주요 키워드들의 집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문서들이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보게 되면,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 문서를 분류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죠. 자, 문서를 분류. 예를 들면은 요 기사는 스포츠 기사다. 요 기사는 연예 기사다. 요 기사는 정치 기사다. 이미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을 때, 지도학습이잖아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을 때 주어진 문서를 특정 카테고리로 배정하는 그런 문서 분류가 있고요. 또는 스팸 탐지, 요것도 클래시피케이션에 저는 넣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스팸 탐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맞죠. 얘가 스팸, 어떤 이메일이 왔는데 스팸이다, 햄이다. 햄은 보통 정상 메일, 메시지를 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스팸이다, 아니다, yes, no를 분류하는 문제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여기에다 넣은 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가장 단순한 부분, 예를 들면 어떤 뉴스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어떤 뉴스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중립이다, 요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우리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하는, 얘를 다룰 때는 훨씬 더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성 사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 감성 사전에 있는 감성 값들을
어떻게 매길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혹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분야로 두기도 합니다. 만 긍정 부정만 나누는 그 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자, 여기에 깔려있는 특히 요 스트럭처라이즈를 할 때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기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형태소 분석, 빈도 계수, 문서 임베딩, 워드 임베딩, 요게 아까 여기 보였던 거잖아요. 형태소 분석, 빈도 계수, 요런 것들. 게다가 스탑 리스트와 스타트 리스트. 자, 요거는 뒤에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리스트는 용어 사전이라고도 불러요. 스탑 리스트는 이게 뒤에 없어서 여기서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어 사전입니다. 용어 사전은 우리가 관심 있는 용어들을 넣어놓는 사전이고요. 불용어 사전은 우리가 안 보고 싶은 용어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두 가지 다 쓰이진 않아요. 두 가지 다 쓰이진 않고 여기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글이 있을 때 얘네들 중에 누구를 포함시킬 거냐, 얘를 포함시킨다면 누구를 포함시킬 건지를 모아놓은 사전이 용어 사전이고요. 누구를 뺄 건지를 모아놓은 사전이 불용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사전, 불용어 사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쓰냐,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개가 장단점이 있는데 스타트 리스트 용어 사전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미 사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나중에 결과로 나와요. 결과라는 거는 토픽 분석, 워드 클라우드, 워드 네트워크의 결과로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좋죠. 좋고 보통 이제 좀 전문성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전문 분야, 과학기술 분석이라든지 뭐 저희 예전에 했던 것 중에 노벨상 관련된 그 노벨상 관련된 뭔가를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분야, 뭐 IT 분야에 대해서 뭐 분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의 용어 사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만으로 분석을 하는 게 좋은데, 단점은 이 사전 안에 안 들어있는 단어는 아예 노이즈로 취급돼서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라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쓰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이 사전을 엄청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좀 폼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만들어 놓은 사전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스탑 리스트는 장단점이 반대예요. 스탑 리스트는 예를 들면 버즈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일반 여론 분석을 하는데 일반 여론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다 골라서 사전을 만들어 놓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불용어 사전을 정말 불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정말 불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단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이런 단어들. 자, 우리가 불필요한 단어를 쳐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품사로 쳐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명사, 동사, 형용사만 보고 나머지는 다 뺀다. 자, 이렇게 형용사로 쳐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나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용어 사전을 통해서 쳐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것
이런 거를 쳐낸다라든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버즈 분석을 할 때는 빼내고 싶은 단어들만 골라서 불용어 사전을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보면 정말 의외의 야 이런 표현이 있었어 라는 멋진 단어를 발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 이런 게 들어가다니 분석이 엉망이군 할 정도로 지저분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폼은 안 나지만 돌리고 또 불용어 사전에 추가 또 돌리고 불용어 사전에 추가 또 돌리고 불용어 사전에 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불용어 사전에 넣어서 어느 정도 쫙 단어들을 본 다음에 이 단어들을 보니 나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지 어떤 주제로 분석을 진행할지 이번에는 뭐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봐야 되겠군 하면서 여기서 안전 불감증 관련 용어만 추려서 스타트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로 다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스타트 리스트가 뭐고 스탑 리스트가 뭐고 두 개가 왔다 갔다 쓰일 수는 있어도 동시에 병행해서 쓰이지는 않고 각자의 장단점은 뭐다 라는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직 어플리케이션들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게 다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소프트에 이게 꽤 오래전에 가져온 데이터라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프트의 소셜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 자 국민대의 연관어를 당시 뽑아 봤었어요. 자, 국민대의 연관어들 보면 이런 단어, 이런 단어,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자주 출현하더라. 그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속성. 자, 얘는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기관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뭐 사람을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출현한 건수, 빈도수 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만 봐도 국민대와는 어떤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논문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의 빈도 분석은 그냥 한번 인사이트를 얻거나 서론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정도지 이 자체가 최종 실험 결과로 나타나기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리얼월드에서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자, 같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긍정 부정 분석을 한 거예요. 긍정 부정 분석을 한 거고 연관어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글쎄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폭행, 실패, 화재,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실패, 화재, 대박, 성공, 기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이미 분류가 되어 있고요. 어떤 단어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국민대와 언급이 됐고 어떤 단어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익숙하지 않은 분석인데 실제로 논문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지금 요거는 제가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논리 예전 분석했던 건데 디시전 트리잖아요.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거 봐선 뭔지 모르지만 요렇게 나눴고요. 여기서도 총 고래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우리 알고 있는 디시전 트리예요. 근데 여기 이런 게 온다라는 거죠. 요런 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어떤 쇼핑몰에 대한 쇼핑몰에서 그때 이탈 여부를 예측하는 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취지는 뭐였냐면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이 고객의 이탈 여부 혹은 이 고객이 VIP로 갈 수 있는지 여부 혹은 재구매 여부 등등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와 거기에다가 비정형 데이터 고객이 남긴 후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겠죠. 비정형 데이터까지 같이 섞어서 하면은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의 결과라는 거는 분류 정확도가 되겠죠. 분류 정확도가
정형 데이터만 썼을 때보다 비정형 데이터도 쓰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사용된 비정형 데이터는 토픽의 가중치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토픽의 가중치, 즉 어떤 문서가 만약에 어떤 고객이 있어요. 어떤 고객이 총 거래 건수가 13.5보다 작고 이 고객이 쓴 글이 이러한 주제의 토픽 1과 대응되는 가중치가 예를 들어 3.9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쓴 글이 토픽 1에 얼마만큼 해당되고 토픽 2에 얼마만큼 해당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 값이 지금 얘는 배송에 대한 토픽인 것 같은데 배송 성향의 글을 썼으면 이쪽, 그렇지 않으면 이쪽,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의 취지는 기존의 분석에, 분류 분석에 텍스트 분석을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경험에 의하면 구조적 데이터만 갖고 한 거랑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한 거는 거의 10번이면 10번 다 구조적이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조적 데이터만 쓴 거랑 구조적에다가 텍스트를 붙이는 거는 그냥 단순히 붙여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텍스트 데이터를 붙일 때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 리스트를 어떻게 쓸 거고, 뭐 토픽을 몇 개 뽑을 건지 등, 토픽 가중치를 그대로 쓸 건지 다른 토픽 가중치와 섞어서 쓸 건지 등등. 텍스트 분석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텍스트 분석을 단순히 그냥 돌려서 트리에 집어넣는다고 정확도가 좋아지진 않는다 라는 정도를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그래서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고, 대신 노력할 준비를 하고 텍스트를 쓰시라 라는 정도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